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직 논술 이제 개강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교직 논술에 대한 감을 조금 익혀가는 기간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그 교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재 출간이 조금 미뤄진 관계로 교직 논술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려드린 이 프린트를 가지고 4주 동안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제재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보충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프린트 130페이지 가량 되는 요 페이지에 해당하는 프린트가 4주 동안 공부하셔야 되는 제재 교재라고 생각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수업 때마다 챙겨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컨텐츠를 보시면 파트 1 이론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론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파트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파트 2에 보시면 이제 유형별 연습편이 있어요. 자, 챕터 1부터 챕터 8까지 이제 제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재들은요. 09년부터 22년도까지 출제가 됐었던 제재들을 공통적인 것들만 모아서 8개 주제로 제가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만 선생님들이 잘 풀어내 가신다면 암기가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에 적용해서 답안을 쓰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큰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4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특수교육학적인 지식, 배경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이제 오늘 이제 나가야 되는 그 진도이고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교직 논술 문제를 풀 때에는 이 교재만 가지고 선생님들이 읽어 보신 다음에 사례랑 적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 위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1교시 시험, 2교시 시험, 3교시 시험의 범위는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실전 문제편이라고 하는 파트가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삭제를 하고 선생님들께 실전 문제에 관련된 거를 연습 문제를 제가 또 주마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숙제로 내셔야 되는 것들이 아마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전 문제도 제가 2문제 정도 선생님들께 드릴 건데 그 2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쓰셔서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제가 탑재할 수 있는 그 제 사이트 있죠? yka.kr로 선생님들이 탑재를 해주시면 PDF 파일로 탑재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선생님들께 해드리고 그리고 피드백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줌으로 한 번 더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일단 그 지면으로 피드백만 받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yka.kr에다가 선생님들 그 쓰신 파일 올려주시면 되겠고 줌으로 이제 신청하실 선생님들은 줌 신청 게시글에다가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일정은 이제 저희가 그 공지글로 오늘 저녁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yka.kr 그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좀 늦게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제 메일 주소로 선생님들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 yka.kr 그 사이트 그 주제 글에다가 선생님들이 탑재를 해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지면으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면으로만 받으시는 경우, 그 다음에 줌으로 받으시는 경우 이렇게 2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숙제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에 제가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와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제출을 해주시면요, 제가 한 주 정도 선생님들 글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 날 이제 선생님들이
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업이 오늘은 이제 화요일 날 개강을 하기는 했지만은 직강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목요일 날 선생님들 그 교직 논술에 대한 시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 날 교직 논술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오늘 받으신 한 장짜리 프린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받은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응시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응시자 유의사항은 우리가 시험지의 제일 커버에 있는 표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표지에서는요. 10월 달이 되면 평가원에서 이 표지에 관련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수정해서 업로드를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답안지 양식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답안지 양식까지 같이 탑재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있었던 커버지를 보면서 응시자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감점을 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응시자 유의사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지와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라고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그 인쇄 상태나 이런 것들이 불량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지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답안지가 총 2면이다 라고 들어가 있죠. 자, 2면일 경우에는 이제 단면으로 2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MR 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에 해당하는 색깔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1번부터 쭉 작성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0점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1페이지에는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지 표지에 해당하는 이면에 상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지를 제출해 주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험번호 해당란에 이제 마킹으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을 했는데 지금은 검은색 펜을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상단에 선생님들의 수험번호를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 표기한 후 답안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서 이면을 모두 제출하시오 라고 들어가 있어요.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왜 체크를 해드리냐면, 이제 분량에 관련돼서는 지금 그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원고지에다가 작성을 할 때에는 1200자 이내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셔야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교육학 논술처럼 줄글로 선생님들이 되어져 있는 답안지에다가 답안을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라든지 자간의 간격에 의해서 많은 양을 쓰기는 했지만 한 장을 채우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한 장 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을 다 채우지 못하면 총 2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 평가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분량은 한 장 반이에요. 한 장 반 정도는 선생님들이 채워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메이기 때문에 한 장 다 채우고 그 뒷페이지는 반 페이지 정도는 그 답안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게 권장하는 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한 페이지만 쓴다라고 해서 뭐 점수가 감점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답안을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빈 답안지까지도 선생님들이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문제지에 제시된 답안지의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배점을 읽어보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배점을 읽어보고 답안을 작성해라. 자, 이 5번이 중요한 이유는요, 채점 기준입니다.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배점을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두꺼운 페이지에 보시면 뒤쪽에
기출문제를 제가 수록을 해드렸는데요. 올해 유아 문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하고 왼쪽에 있는 배점을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이제 가시면 주어진 답안지 면수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량은 제가 한 장 반 정도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물론 두 매 다 작성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점 별표 해주시고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한다. 자, 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의 짜임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선생님들이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론이 없거나 아니면 결론이 없으면 우리가 형식에서의 감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본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글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을 고려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명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료성은 짧은 문장으로 명료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짧은 문장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짧은 문장. 자, 그 다음에 타당성. 자,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요지 파악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거를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쟁점, 요지 이거를 파악해서 선생님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일관성입니다. 자, 일관성 있게 선생님들이 글을 쓰실 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글을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주장하는 문장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주장하는 문장 뒤에 주장하는 문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뒷받침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뒷받침 문장에 이 뒷받침 문장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문장이 뭐냐면 예시예요. 예시를 선생님들이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제시 사례문에서 찾아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론에 대한 예시를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배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자, 논술의 내용이 지금 총 몇 점으로 들어가 있죠? 내용으로 지금 배점이 들어가 있는 거는 20점 만점에 15점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의 체계에 관련돼서 자, 방금 우리가 봤었던 유의사항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점수 배점이 총 5점으로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20점 만점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점 만점의 시험. 자, 근데 첫 번째 배점이 지금 가장 많은 게 글의 논리적인 체계성에 관련된 것이 배점이 지금 3점짜리예요. 그래서 이 글의 논리적인 체계성을 쓰실 때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선생님들이 완성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장하는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의 일관성이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3점을 다 받아가시려면. 그 다음에 맞춤법 및 어휘 문장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게 2점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이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요즘 이제 젊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죠. 시험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지면으로 된 글을 읽기보다는 태블릿 PC나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해서 글을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가독성에 관련돼서 그리고 맞춤법에 관련돼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채점 요소에 해당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2년 전부터 이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맞춤법에 관련된 거는 이제 오타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글을 쓰실 때. 그래서 오타 작성하시는 거 이런 것들 신경 쓰시면서 논술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적절성에 관련된 게 이제 2점으로 들어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5점에 해당하는 것. 자, 여기에 보시면 부적응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행동 분포 관찰과 ABC 관찰의 목적 한 가지씩 두 가지와 장점 한 가지씩 두 가지를 써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논술의 내용에 있는 이 부분은요. 위로 올라가시면 소문항 1번에 대한 거예요. 부적응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행동분포 관찰과 ABC 관찰의 목적을 한 가지씩 쓰고 그에 대한 장점을 논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요약 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4점으로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2점, 두 가지가 2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가지수 한 가지당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수를 빠뜨리면 1점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수를 표현을 할 때에는 선생님들이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첫째, 둘째 이렇게 가지수를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 논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쓰실 때 많이 실수를 하는 오류가 뭐냐면 첫째, 둘째로 쓰시기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는 거는 논술이 아니라 논설문이 아니라 설명문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그 형식에 맞지 않은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지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첫째, 둘째에 대한 것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점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한 장짜리 그 유의사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도 선생님들 별표해 주겠습니다. 2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 파란색까지는 허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란색 펜은 허용되지 않고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필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사인펜을 이용해서 작성한 답안지는 채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게 연필로 작성해서 나중에 지우고 제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시험장 가시면은 그 연필로 썼던 것을 지우고 옮겨 쓰고 이런 시간은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볼펜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8번도 별표 하나만 할게요.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 기출문제를 봤을 때 제가 위에 대문항이 있어서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이렇게 그 문항에 대한 그 소문항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번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실 때에는 1번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지금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답을 쭉 작성을 하시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라고 한다면 이 답안들 중에 선생님들이 동그라미 기억 이렇게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문제들 중에서도 보면은 선생님들은 열지 마세요. 제가 그냥 열게요.
자, 이렇게 문제에 보면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면 선생님들 이거 그 기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답안을 작성하실 때 3번에 해당하는 A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되고 이걸 다 서술해서 끝내고 나면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해서 작성할 것이라고 들어가 있죠. 답안을 이제 쓰실 때 분량을 채우려고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그대로 그냥 다 옮겨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채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정도만 활용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에서 이야기했을 때 현우에게 지도해야 할 자기결정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문장 자체를 활용을 해주시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거 자체를 다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 활용만 가능하다라는 것 요거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문장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에 대한 일절 표시는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쓴 주장하는 문장에 대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라고 동그라미 표시해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도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근데 9번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글쓰기 교정부호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순서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띄어쓰기에 대한 거를 표시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10번에서는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처음 순서대로 그 쓰신 것들부터 채점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채점된다라고 들어가 있죠. 만약에 아까처럼 문제에서 2가지를 써라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3가지를 썼어요. 그러면 3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은 채점되지 않고 앞에 쓰신 첫째와 둘째에 관련된 것만 채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별표 하나만 할게요.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할 부분에 2줄을 긋고 수정하시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답안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전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직 논술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지워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2줄을 긋고 선생님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은 양을 지워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제일 좋은 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답안지를 교체해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2줄을 긋고 선생님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 위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답안을 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글 위에다가 2줄을 그어주시고 옆에다가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답을 다 작성하고 나서 내가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단어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선생님들이 글을 써주시면 돼요. 대신에 그 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답안을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2줄로 긋고 이 위에다가 이 빈 칸에다가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칸을 넘어가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해서 답안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14번도 별표 하나만 해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작성을 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답안지를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답안지가 있고 이 안에 테두리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테두리 바깥쪽에다가 선생님들이 답을 쓴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표기를 해주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줄글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채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도 채점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글씨를 너무 못 쓴다고 해서 채점에 대한 뭐 감점 대상이 되나 이렇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평소에 쓰시는 글 수준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내가 너무 심한 악필이다라고 하시면 조금 좀 교정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너무 심한 악필이라고 해서 점수가 아예 부여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은 선생님들 본 답안지에다가 그대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답안지를 스캔해서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선생님들이 쓰신 그 악필들에 대한 거는 좀 보완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왜곡돼서 글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자로 깔끔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간이 너무 좁은 경우가 있어요. 글자가 다닥다닥 붙어져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도 글씨를 잘못 읽을 수 있는 오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자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글자의 간격도. 자, 그 다음에 연필로 작성한 부분과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해서 수정한 부분도 채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이런 것들도 채점이 되지 않는 대상이니까 선생님들이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선생님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잠깐 7번으로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에 보시면 답안의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라고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배우실 건데 시험지를 받으시면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들어가져 있는 종이가 있을 거예요. 초안 작성지라고 써져 있는 타이틀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선생님들이 개요를 짜시고 그 개요에 해당하는 것을 답안지에, 본 답안지에다가 줄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에 관련된 기본적인 구조들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꺼운 프린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부터 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직 논술을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논술이라고 하는 글의 형식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글인지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논술은 글의 여러 갈래 중에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자 할 때 쓰는 글을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설득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처럼 이런 감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글이 아니고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글입니다. 자, 이성적인 판단으로 글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들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주장하는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 사례들을 선생님들이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계셨던 특수교육학적인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즘 추세는 이렇게 교직 논술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요즘 추세는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찝어서 가지고 와요. 사례들을. 자, 근데 그 사례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냐면 2차 문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2차 면접 문제들을 가보시면 면접 문제들은 거의 다 현장 사례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너 생각을 이야기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면접은 실제 사례를 주고 선생님들의 논리적인 생각을 말로써 채점하는 거라면 교직 논술은 현장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의 논리적인 생각을 글로 채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는 기출문제 200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논술 제재들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여유가 되시는 선생님들은 2차 면접 문제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을 논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잘 작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줄입니다.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시문과 제시문을 잘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쓰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제시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지시문과 제시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들 기출문제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네모 안에 대화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김 교사와 박 교사와 대화 아니면 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 자체를 쓰는 것.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읽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딱하게 문장이 끝나도 괜찮고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문장 자체가 담백하고 요구하는 것만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이 채점 선생님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만 쓰세요. 그 다음 흐름의 맥락을 부드럽게 이어가야지 해서 미사여구가 붙으면 오히려 선생님들 답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전달의 그 명료성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구하는 거, 물어보는 거, 그것만 딱딱딱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술에는 선생님들 3가지의 요소가 들어가요. 이 3가지 요소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문장을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선생님들이 쟁점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쟁점은 두 번째 점 보시면 이를 둘러싼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끌고 와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파악을 했다면 문제 파악이 이루어졌다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했다면 주장하는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주장하는 문장에서는 필수 요건이요. 주장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즉, 주장하는 문장이 뭐냐면요. 답이에요. 첫째, 뭐뭐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자기결정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자기결정의 요소는 첫째, 자율성이다. 자율성이 답이죠. 주장하는 문장은 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장을 구성하실 때에는 2갈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문장에 대한 답을 먼저, 결론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의 그 근거를 제시해주는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점 보시면 주장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쓸데없는 객담이나 근거 없는 단언들은 나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딱 답만 쓰세요.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문장에서는 논술은 논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점,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글이 될 수 있고요.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거나 의혹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설득을 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제시가 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주장하는 문장하고 근거로 제시하는 문장, 뒷받침하는 문장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글을 쓸 때 많이 오류를 보이는 게 뭐냐면 주장하는 문장하고 뒷받침하는 문장이 틀린 경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경우. 자율성에 대해서 썼는데 뒷받침하는 문장에서는 자아 실현에 대해서 쓰고 있어. 그러면 글에 대한 일관성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자,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장하는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다를 경우예요. 내용이 다를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문장은 즉 답은 자율성에 대해서 썼는데 뒷받침하는 문장에서 자아 실현의 정의를 작성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주장하는 문장하고 뒷받침하는 문장의 일관성이 없죠. 일치하지 않죠. 이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점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시면 논리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자, 논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결론과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논리적인 사고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논리에서 비합리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전제가 사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나 증거,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전제가 갖는 충분한 근거가 그것이다. 그래서 그 전제가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열린 답안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그 단어 자체가 답 자체가 답이 될 수 있는 경우. 근데 그게 만약에 뒷받침하는 문장하고의 일관성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열린 답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답으로 채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답안에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전제가 사실처럼 느껴지도록 선생님들이 제시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교직 논술은 세 번째 줄에 교직과 관련된 논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쓰시는 거예요. 그 논지에 대해서 배경 지식과 원리를 적용해서 논리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써서 채점 간의 평가를 받는 시험입니다. 자, 먼저 제가 조금 나눠놨어요. 교직과 관련된 논제에 대해라고 들어가 있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가 교직 그 논술에서의 구성 요소 쟁점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있었잖아요. 이 쟁점을 벗어난 답안을 쓰게 되면 그냥 0점 처리돼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에는 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혹은 그 핵심어를 유도해내게끔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이나 문장들을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핵심어를 독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범위에서 쓸 것인지도 선생님들이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적인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자, 이 조건 파악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배점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배점에서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본 지식과 나의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요즘에는요, 문제 자체가 이 내용 외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들의 사고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적용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교사가 되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 아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중재를 할 거면 내가 진짜 교사가 됐을 때 얘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을 이론하고 결부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거의 만점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중요한 거는 맞춤법. 요것도 간단한 거지만 기본적인 거지만 익히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논리에 맞게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죠. 자, 문제의 논제에 맞게 주장과 근거하는 문장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전체 구성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본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문단 구성은 주장과 근거에 알맞게 일관성 있게 서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문장의 개수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주장하는 문장은 한 개 문장으로 완료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문장을 쓰실 때에는 2개에서 3개의 문장으로 선생님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1점에 해당하는 답안지예요. 1점에 해당하는 답안양. 그러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 쓰실 때 이 형식을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뒷받침하는 문장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주장하는 답에 대한 정의를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쓰시는 방법도 있고 이 주장하는 단어에 대해서 효과를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장점과 단점을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뒷받침하는 문장에 들어가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쓰실 때에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제일 좋은 건 두 갈식으로 답을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삼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삼형식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은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가장 간결하다라고 하는 거는 삼형식이에요. 그래서 주어 들어가고요. 목적어 들어가고 동사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구성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갈식 제시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써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논술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 배분이 안 돼요예요. 시간 배분. 이거는 자기가 약속을 해놔야 돼요. 이제 저는 논술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을 배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례이고 예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구상 시간, 작성 시간, 검토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검토 시간이 반드시, 퇴고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쓴 글을 내가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이 글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일단 작성 시간만 되면 이제 거의 종친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퇴고 시간까지 선생님들이 고려하셔야 되는데 저는 구상 시간을 한 15분에서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20분까지는 해요. 왜냐하면 이 구상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마인드맵이나 배경 지식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답안을 작성하죠. 그러면 그 답안은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0분? 너무 촉박한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15분은 문제를 읽고 쟁점 파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개요 짜는 것까지 포함해서 15분이에요. 이것까지 해서 15분. 많게는 20분까지도 가능. 근데 20분으로 선생님들이 구상을 하실 때에는 내가 글 쓰는 속도가 빠를 때요. 글 쓰는 속도가 너무 늦어버리면 이 구상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잡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성 시간이 이제 35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작성 시간 이거 평가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선생님들 강론서 있죠. 우리 그 특수교육학에 대한 강론서에 대한 그 한 페이지를 자기가 베껴 써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이렇게 베껴 쓰는 자신의 그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20줄 정도 되는 거를 몇 분 안에 쓰는지 그대로 베껴 쓰기를 할 때 그 속도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아마 그 시간보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 시간을 체크해서 이 답안을 작성하시는 시간을 배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답을 써서 제공해야 된다. 자, 명확하게 키워드를 적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가지수 선생님들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 발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교직 논술이에요. 이 사례를 이제 현장에서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중재를 제공할 거냐. 일단 그 교직 논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구를 하신 장학관님하고 그다음에 현장 교사하고 교수님이 이제 한 팀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한 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1번 문제에 대해서 채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3명 다 이 답은 정답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수를 받는 거고 3명 중에 이제 2분이 맞다라고 하고 1분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0.66이라고 한 소수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1분은 맞고 2분은 틀리다라고 한다면 0.33이라고 한 소수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평균 점수로 전체 점수가 배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작성을 이제 선생님들 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또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논술 작성에 대한 거는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